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카카오에서 스마트 사업 부문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루나 김나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전적인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는지, 또 결국에는 어떤 포지션에 이르렀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서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의미를 보면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는 다양하고 넓게 알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단순히 깊은 게 아니라 대체될 수 없는 포지셔닝을 가진 사람은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과 스킬 스탯이 저희가 있는데요. 제가 강연을 준비하기 전에 스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한 3년 차 정도는 최소한 지난 분들이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기획 일을 할 때 간단히 경험해 볼 수 있는 스킬셋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몇 가지를 경험하고 있고 아직 여기에 없는 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쯤에 나는 어디에 있구나를 판단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신입 공채예요. 인재 기획 일을 시작한 주니어를 말하죠.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친구랑 예창비도 해본 경험도 있고 스터디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되게 지식이 넓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획을 좀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들어오면 그 친구가 1년에서 3년 동안 겪는 일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굉장히 좁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다른 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채용 공고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나는 다른 일을 해보니까 그 일이 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조금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깊어지는 소위 말만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스몰톡이 과하면 좋지 않다고 아까 강연자분께서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기인들 쳐다보면서 저럴 시간에 한 장이라도 기획서를 좀 쓰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 친구는 왠지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지식도 다 하는 것 같고 뭐 디자이너 말도 알아듣는 것 같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5년 차일 수도 있고 3년 차 전에 이렇게 몇 가지 스탯들을 경험하게 되고 전문성을 조금씩 길러갈 때 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일을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동떨어지게요. 이렇게 완전히 전혀 모르는 일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를 좀 좌절하게 하는 게 저를 뽑았던 애초에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나의 사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가 원래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었어. 라고 할 때 정말 멘붕이 오죠. 아니 자기가 다 시켜놓고 이거저거 그쵸? 그리고 선임들이나 뭐 리더나 사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시켜도 아니요 전 이것만 할게요. 전 이것만 할게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점점점 지식은 좁게 되고 분야는 좁아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분야에서 아까 그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 전문성은 더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승진이 좀 느려요. 이거는 연봉과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연봉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서는 이 전자의 친구가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아마 이쯤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절에 어떻게 탈피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게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서비스 기획이라는 걸 배운 적도 없고 UX를 배운 적도 더더욱 없으며 경영학, 마케팅 쪽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저는 기술 지원이라는 부서로 입사를 했고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솔루션들이 각종 운영 체제나 다른 환경에서 공통된 패턴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그걸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항상 장애가 날 때는 전화를 해요. 칭찬할 때는 전화 안 하지만 장애날 때는 전화하거든요. 언제 전화하는지, 어떤 장애로 반복적으로 전화하는지를 저희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좀 나누고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포인터들을 좀 나누니까 통계라는 작업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지금은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면 데이터 분석가라던가 아니면 CRM 분석가라던가 이렇게 길러줄 테지만 저희는 그냥 다 해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기획자가 됐어요. 기획자가 돼서 기획팀에 갔더니 계속 이제 기술 지원에 있으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의 건의사항들을 굉장히 했을 거잖아요. 야, 이번 달에만 똑같은 오류를 6,000번 전화 왔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왔으니 얼마나 개발자들이 벼르겠어요. 그래, 너 얼마나 좋은 기획서 잘 만드나 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이 난관을 스터디하면서 겪어 나가야 되는지 좀 스터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웨비나라던가 온라인 강의 이런 게 많지 않았고요. 다음에서 모임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뭐 다음 카페나 이런 검색도 당연히 해볼 것이고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차별화되는 서비스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트렌드 찾고 타사 벤치마킹하고 우리 서비스의 통계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찾아보고 또 막 다 모여가지고 아이데이션 다시 내고 막 그러실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회사에 UX 기획자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성장한 기술 지원으로부터 전직한 기획자였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요즘에 UX가 되게 막 중요하다던데 그러면서 UX 기획자를 뽑았어요. 저는 이제 경쟁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기 싫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왔다 갔다 하면은 괜히 아무것도 못하는 기획자 같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UX 랩에 계신 팀장님이 운영하는 외부 스터디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NC소프트 데이터 팀장님도 계셨고 네이버, 다음, 넷마블 그 당시 UX로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를 많이 만들어낸 조직들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이걸로 할까요?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배웠죠. 지금 아마 UX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방법론들을 많이 배웠어요. 인터뷰하는 것, 그 다음에 유저 리서치 하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정 지도도 하고 페르소나도 하고 카드 소팅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배운 걸 이제 회사 와서 다 써먹는 거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즘에 UX 그렇게 해야 된대 하면서 이제 그 새로 오신 UX 기획자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막 괜히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뭐 QA도 부르고 개발자도 부르고 본부장도 부르고 PT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 그래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방법론에 의한 가설이고 확신을 주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검색만으로 우리의 아이디에이션만으로 어떤 사업을 빌딩할 수 있다면 유니콘 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3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시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신사업으로 하는 솔루션은 뭐였냐면 PC방에 요금을 카운팅하는 카운터 클라이언트 솔루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루션에서 솔루션이나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고객들 있잖아요. 우리의 솔루션이나 플랫폼에 기여하거나 혹은 구매해주는 고객들이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출을 올려줄 수 있게 해야 좋은 플랫폼 그리고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되게 매출이 많아 보일 것 같은 그런 PC방에 갔어요. 엄청 크고 엄청 깨끗하고 사양도 좋고 가격도 싸고 왠지 여기 진짜 매출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때 와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지금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워라밸도 지키면서도 때때로 내가 달려야 할 때는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스터디도 하시고 남들보다 혹은 또 내가 가진 목표를 향해서 막 달리실 텐데 저는 금요일에 퇴근하면 절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와우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PC방에서 그래도 이제 일이니까 집에서 하지 말고 PC방에서 하자. 그래서 와우를 금요일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모욕제기를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담요를 가지고 회원정의 거 10시간짜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고 또 토요일날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에 가서 또 밤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시설 좋고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 건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매출이 많아 보여서 여기가 정말 매출이 많은지를 살펴봤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가 매출이 많이 나는 거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UX랩에서 넥슨 데이터 팀장님이 계시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정보였어요. 게임사가 어떤 구간에 유료, 현질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건 상상이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현질이 많이 나는 걸 보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고 그 구간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해서 다른 시나리오나 퀘스트를 더하고 또 유료화할 수 있는 걸 더 애드하고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그게 그냥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개발자 잠깐만 우리 혹시 이런 데이터 있어?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려고요. 어디에서 매출이 많이 나는지. 쿼리 부탁합니다. 그러면 if, select, count, if 뭐 이런 거 쳐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PC 대수가 많은 데가 매출이 일단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C 한 대당 매출이 많거나 아니면 방문한 손님이 한 명당 매출이 많거나 그 다음에 유즈 타임이 길거나 혹은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반 서핑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성별과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쿼리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없었던 데이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낸 게 뭐였냐면 상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매장들이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 많이 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매장들을 다 돌아봤어요. 그 매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제 카운터에도 이렇게 메뉴판 되게 근사하게 이쁘고 메뉴도 많게 간판도 해놓고 자리에 앉으면 자리에 메뉴판이 있어요. 또 막 벨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 PC 켜가지고 이제 로그인 하면은 거기에 바탕화면에도 막 런처처럼 막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 정보를 모르는 다른 저희 기여자들, 저희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게임 패치를 많이 해놓고 사양을 많이 높여놓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걸 떠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를 가지면 훨씬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주들은 생각보다 건의사항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일반 사용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PC방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저희가 직접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한국 식품 관리하는 데랑 연계해서 데이터를 받거나 해서 매트릭스라는 DB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주들이 쉽게 가공 이렇게 메이드에서 판매하는 상품 말고 이렇게 이제 라면이나 음료수 같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가공 옷을 입는 거, 뭐 기성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입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디자인 팀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개발팀하고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매출을 높여줄 수 있는 UX를 여기다 넣고 고객의 커스텀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표님이 하라고 했어. 내가 하고 싶어. 라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잘 통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높은 PC방의 매출, 공통점은 상품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벌써 감이 빡 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그때부터 이제 템플릿을 만듭니다. 테마를 만들고, 개발자는 이런 걸 DB와 매트릭스로 내릴 수 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UX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차별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쭉 보니까 손님 불러요. 그럼 한 번 가죠. 라면 주세요. 그러면 가요. 라면 갖다 주죠. 돈 받아요. 다시 가요. 거스름돈 주러 와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요금을 선불로 후불로 할 것인지 거스름돈은 내가 지금 돈 낼 게 얼마니까 거스름돈 아예 들고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때부터는 실제로 지금 PC방에 가면 다양한 먹거리들이 실제로 이렇게 조리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파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가 제휴해서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맨 위에 적었지만 PC방에 앉자마자 보이게 했어요. 먹고 싶은 먹거리들이 가장 많이 보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많이 팔리는 제품 순으로 그게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그런 개선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활용한 기술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통은 PC방 이런 계산, 정산에 관련된 솔루션들은 회원 관리라던가 매출 관리라던가 어떤 운영 현황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주문이란 걸 한번 배우게 된 거예요. 주문을 할 때에는 상품을 고를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을 고를 것이고 받은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회사를 10년 동안 배우면서 했던 일들이에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은 피카 라이브라는 제품이고요. 이런 정산, PC방 정산,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 2개랑 그다음에 PC방에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깔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초기화한다던가 그다음에 되게 큰 게임 패치들이 나오게 되면 미리 게임 패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백신을 돌린다던가 이런 PC를 관리하는 툴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부터 이슈가 있었던 건 이제 좀 조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이제 선불 시스템들을 많이 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직접 고객이 요금 코스트를 지불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으면 훨씬 편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데이터 수집하는 거 개발자한테 쿼리해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직접 자동화해서 뽑아주는 CRM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트릭스라고 어떤 게임이 어떤 연령에게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얼마나 유저 타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서비스도 하게 되고 이 서비스는 B2B에만 제공했어요. 그리고 점주들도 궁금해요. 내가 지금 이 동네에서 장사가 좀 내가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몇 개로 나눠 놓고 그 지역에서 내가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1인당 매출이나 PC 상품 매출이나 외상 회원이 많다던가 이런 특정적인 것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 데이터 서비스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 회사를 떠날 때에는 200만 정도의 접속자가, 동접자가 피크 때는 200만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됐어요. 자, 보시면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셨겠지만 이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파트너들이 되게 많았어요. 개발팀도 굉장히 여러 팀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영업하는 영업팀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여기 쓰진 않았지만 QA팀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 품질이 우선되지 않으면, 좋아, 메뉴판 좋고 다 좋은데 요금이 안 맞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매년 로드맵을 짜는 일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스페셜리스트일까요? 제너럴리스트일까요? 여기까지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제너럴하지 않나? 라는 착각을 했어요. 나 좀 PM도 해봤고, 솔직히 프로덕트 여러 개가 있으면 우선순위도 정하거든요. 회사의 그 뭐 ROI나 뭐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PMO도 해봤고, 다 해본 거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제너럴하지 않다는 걸. 저 분야만 해봤던 거죠. 저희는 어떤 제너럴하고 스페셜을 나눌 때 직무에 대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도메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저 솔루션만 알았던 거예요. 저는 모바일도 몰랐고 웹도 몰랐고 저 솔루션에 대해서만 알았던 거죠. 저 시장. 그래서 회사에서 그때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내 신사업 부서 CIC 조직이 있었고요. 이때 아까 다른 강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VP로 나가자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간단한 기능들만 구축해서 나갑니다. 뭐냐면 이때 이제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뭐 핏빛도 생기고 우리 뭐 갤럭시 시계나 워치, 애플워치도 그때 처음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센터, 그 운동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갈 때 막 쓰는 거예요. 오늘 뭐 왔다. 뭐 어디 회사 거 왔다. 막 펼쳐가지고 쓰고.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회원카드 긁어. 마크로티 카드 있잖아요. 그거 긁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기만 해결해줘도 운동센터들은 저희 걸 좀 선택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회원카드 잃어버리면 200장씩 주문할 때 몇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원들도 그거 들고 다니기 되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장부 쓰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었냐면, 나 진짜 겁나 빡세게 해가지고 오늘 이번 몇 달 안에 포팩 만들 거야. 저도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고액의 PT 가격을 지불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센터들이 있어요. 밤새 야반도주를 할 수도 있지만 부도 났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개인 PT 한겨에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 약간 에스크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뭐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한 번에 다 결제하거나, 아니면 요때 TLX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5만 5천 원, 6만 6천 원 이런 걸 하면은 그 정도 레벨에 되는 어떤 운동센터든 다닐 수 있게 요거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 비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려면 전 좀 에스크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저가 우리한테 어떤 운동 금액을 일정 정도 충전을 하면 그거를 센터로 갈 때만 차감했어요. 특정한 곳에만 굉장히 부담스럽게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고요.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제가 좀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권도 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때 자산관리 앱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었는데 다들 돈을 모으는 자산관리만 하는데 좀 잘 쓰는 그런 테마의 자산관리도 하고 싶어서 금융일도 해봤고요. 아, 이제 이 정도는 안 되겠어. 나 진짜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도메인도 3개 해봤고 제너럴하고 스페셜 한 것 같아. 나도 스톡옵션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스타트업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품질 최고 제품 관리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즉 매출이 나냐.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있냐. 그 다음에 다음 고도화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병원에 예약하거나 진단할 때 챗봇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직접 로봇을 만날 수도 있고, 전화를 해가지고 AI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병원은 그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에서 어떤 고객이 어떤 경로로 오든 이 사람한테 다음 넥스트가 뭔지 바로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게 11개 프로덕트의 메인 펑션만 40개짜리였어요. 이런 거를 다 해야 했었죠. 저 노란색들 제가 다시 다 처음으로 접하는 것들 배웠어야 됐거든요.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제 제가 느낀 건 있었어요. 모든 스탯을 전부 다 스페셜리스트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했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프로덕트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덕트가 아예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팀 빌딩은 좀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자도 없고 디자이너도 없고 개발자도 없는 회사에서 되게 빠르게 협업해서 갈 수 있는 협업 툴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그마도 배우게 되고 프로토타입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산출물들의 통일성 위해서 일단 가이드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제너럴 하면서 스페셜한 사람이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약간 다른 브런치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한 13년 걸린 것 같아요. 13, 14년. 내가 제너럴 할 수만도 없어요. 내가 진짜 제너럴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도 그 중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 칸의 제너럴리스트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도요. 그냥 혼자 일한 개발자, 그냥 혼자 기획만 한 사람도 10년 동안 많은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조금씩 사이드의 잡들을 이해하게 돼요. 이 빨간색 부분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공통점인데요. 저게 무려 70개예요. 생각보다 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빨리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딸이에요. 낸시 7살. 이 친구가 꿈이 되게 많아요. 근데 5살부터 7살까지 꿈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항상 나오는 꿈이 있어요. 난 동물 치료사,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대요. 그래서 얘가 뭘 못 해봐가지고 그런 줄 알고 직업 체험 그런 하는데 되게 많아요. 좋은데 다 시켜봤어요. 뭐 이렇게 스튜디오스도 시키고 UN 봉사, 소방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 이런 거 다 시켜봤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본 거예요. 진짜 꿈이 안 변할 수도 있잖아요. 수학, 과학 잘해야 되고 봉사 좀 그런 마인드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뭐 창의력 과학대회 뭐 수상 경력이 있으면 좋대요. 그리고 토론도 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직 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곤충과 동물을 굉장히 자주 보러 가요. 그리고 미술학원과 태권도 학원을 가죠. 왜냐? 이걸 다 하려면 체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스트레스를 혹시 받을까 봐 발달 심리 상담도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봉사나 어떤 희생을 했을 때 저금통에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보는 돈이랑 순이랑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로블록스 게임 보는 그런 유튜버예요. 그래서 제 뭐 기획자 딸이니까 뭐 어쩔 수 없구나, 게임 좋아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자, 그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일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진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무 어떻게 맡아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한번 매칭을 해보세요. 강연자들이 그러는데 저 회사를 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나는 포털에서 일하고 싶은지,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그런 도메인이 아니라 서비스, 기술, 물류, 유통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획자 포지션 내에서 어떤 직무를 가질 건지, 포지셔닝도 나한테 중요하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그걸 고민했어요. 아까 14년, 16년 차 그 헬스케어까지, 뷰티까지 다 넘기고 잠깐 쉴 때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한테, 올해 3월이었어요. 아직 쌀쌀하니까 긴팔 입고 가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헤이 카카오 진짜 추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 먹었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집에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이미 검색도 안 하는 세대예요. 텍스트로. 말로 얘기하는 세대죠. 저는 이런 제 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의료나 금융 쪽에서 일했던 경험을 보시면, 그런 서비스를 접하는 노인들, 장애자, 그 다음에 금융권도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고 싶어하는 다른 트렌드를 가진, 이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들을 항상 볼 때 전 좀 데이터를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약간 AI와 IoT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잘했던 건 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그거를 세일즈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은 잘 짰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품 퀄리티도 있을 것이고 영업 기획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너럴하게 가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정도 잘하면 항상 조직은 리더나 관리자가 되길 원해요. 이거는 근데 정말 손해예요. 근데 그거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깨닫고 있는 회사를 찾았어요. 내가 리더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 그 다음에 내가 리더를 하지 않는 게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전문적으로 쏟을 거다라고 믿어주는 회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너럴했다가 다시 스페셜로 가고 있는 기획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때, 아까 제가 대상으로 여기는 유저가 있었잖아요. 그들한테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떤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금방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